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평론가는 김동환입니다. 글쎄요, 지난 강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제 얘기라는 게 참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시간은 그래도 여러분 전 시간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의 문제, 그리고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를 일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두 번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투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럼 투자란 무엇이겠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대가들도 많고요.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92년도부터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업으로 또 저희 개인적인 재테크로 투자를 한 해도 빠짐없이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관을 세워두고 있는 게요. 누가 저에게 김형, 투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일관되이 말씀드린 저만의 개념적인 이런 겁니다. 투자란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투자라는 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 돈이라는 건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잘 간파하면 시 벌리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도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거나 혹은 역행하는 분은 왠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잖아요. 비단 주식을 사고 예금을 하고 이런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거나 아니면 선도하는 일을 하시면 부가 남들보다 빨리 생기는 케이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란 크게 봐서 세상의 변화와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와 적금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뭐 사실 크게 보면 은행에 적금하는 것도 투자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협의의 투자는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아닌 뭔가 리스크를 걸고 예금 적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투자의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야구 좋아하시죠? 던질 투자입니다. 투수할 때 그 투자고요. 적금의 적자는 여러분 무슨 적자입니까? 쌓을 적자입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쌓아간다 할 때 적 이렇게 쓰죠. 적금. 투자의 자자와 적금의 금자는 다 같은 얘기죠. 돈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도 일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돈이 생기면 쌓아 두라고, 쌓는 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 왔고 그거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92년도부터 꾸준히 저축해 왔기 때문에 저도 적금을 계속 해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쌓았는데요, 한참 동안 보고 있지 않다가 내 쌓인 돈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게 쌓인 게 아니고 녹아져 버린 그런 상황도 가끔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돈은 뭐 때문에 모읍니까? 소비하려고, 또 더 좋은 투자를 하려고 모으는데 그러려고 쌓여 있는 돈을 한번 인출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 쌓인 돈으로 사야 될 물건, 특별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IMF 전에도 아마도 여러분 기억이 많이 나시겠습니다마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돌잔치 아마 초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동네에 이렇게 뷔페 식장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갖고 가셨나요? 돌반지, 한 돈짜리 돌반지 이렇게 분홍 색깔 케이스에 딱 넣어서 그 친구분, 뭐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축하한다고 했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그 돌반지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 4만 원, 5만 원 이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금반지가 아니고요. 봉투에 10만 원 좀 넣어서 금반지 대신 돈 봉투를 줬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돈짜리가요 10만 원으로 못 사기 때문에 예전에 3만 원, 5만 원 할 때는 반지를 사갔는데 최근에 금반지 한번 사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돈을 꾸준히 쌓았죠. 그래서 그 쌓은 돈을 찾아서 금을 사려고 했다면 그 돈은 쌓여 있지 않고 어쩌면 금값에 대비해 보면 녹아 내려져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적금은 무조건 안전한 거고 적금을 하면 부가 쌓여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는 돈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던지는데 어디다 던집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야 될 목표물, 타켓에다 던집니다. 그것도 불행히도 그 타켓은 고정 타켓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른바 무빙 타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총으로도 맞추고 던져서도 맞추는 놀이 있죠. 아이들하고 가시면 그런 거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딱 맞추면은 음악 소리와 함께 거기서 뭘 줍니까? 많은 상을 주죠. 많은 선물을 주죠. 사실 그게 투자예요. 던지는 행위 굉장히 위험하죠. 내 손을 떠난 공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그런데 던지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시대, 즉 저금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쌓는 저축보다 던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2020년 3월 달에 그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고 그 결과물로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로 던져서 무빙 타켓 그 목표물을 맞추기 가장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만 증시로 들어온 돈이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올 정도로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적금이 안전하고 투자는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고 적금 예금 해야 부자 된다. 이거 지금은 맞지 않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으면 부를 유지할 수도 혹은 큰 부자가 되는 길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세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배분하고 계실 겁니다.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에도 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산의 일부는 예금과 적금에도 가 있고 또 최근 들어 많이 하는 주식 투자에도 여러분의 자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큰 안목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분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누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배분되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탑다운으로 한다, 두 번째 케이스를 바텀업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배분되어져 있는 자산은요,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 보상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오늘 전공을 하면요,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교수님께 배우는 게 바로 이 배분의 중요성입니다. 대체로 전체 투자 수익률의 7할 8할은 이 배분에서, 잘 배분되어진 자산 간의 관계 속에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배분하셔야 되고, 이 자산의 배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배분하셨죠? 배분하셨으면 그 배분되어진 자산으로 이제 무언가 사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50, 예적금에 30, 그리고 주식에 20을 배분했다고 치면, 그 20을 가지고 어떤 주식, 또 어떤 나라의 주식, 또 어떤 업종의 주식을 내가 채워 넣을 것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바구니를 놓쳐버리면 다 깨져 버리니까요. 그게 크게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배분되어진 자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종목을 채우는 행위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막 채우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 자리에 있는 동료가 야, 그거 좋다더라, 그래서 사고, 또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가 그거 수익 봤다고 해서 그거 사고, 이렇게 하는 포트폴리오를 바텀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텀업도 굉장히 어찌 보면 수준이 낮은 바텀업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업종이 좋아,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고 있어, 이런 세상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에 종목을 사고 팔 때 어떤 것들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그죠?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신경 많이 쓰시죠? 요즘에 직장에서도요, 갑자기 자리가 없으면 대부분 어디 가서 주식 사고 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도 주부들도 그렇게 주식들을 많이 한다는데, 아마 이분들이요, 이 자산 투자 여기에 3단계 중에 마지막 시기의 선택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보다도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냐 하는 이 시기의 선택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휴대폰에 손이 가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배분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시기의 선택입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시기를 딱딱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잘 압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추고 사고 파는 그런 테크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보면 대충 그 전날, 그 다음날 사야 될, 팔아야 될 주식을 결정하고 그냥 시기를 어느 시점에 정해두고 그냥 합니다. 왜? 최고의 가격과 최고의 순간을 제가 선택할 재주가 별로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후 2시, 오전 11시 이렇게 그냥 사고 팔든가, 아니면 영업점에서, 증권회사에서 저의 그런 자산 취득과 매각 이런 걸 도와주는
직원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손수했겠죠. 그런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보다는 그닥 그렇게 크게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투자에 성공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제가 말씀드린 어느 때 어느 만큼의 주식을 할 건지가 중요하고요. 또 어떤 주식을 살 건지가 중요하지 사고 파는 그 시기의 선택은 사실 우선순위로 보면 그 다음이다 이런 생각 정리가 되실 텐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의 선택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게요. 아이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텐데 굳이 미국 주식 사야 됩니까? 굳이 중국 주식 해야 됩니까? 굳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의 금융회사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미국의 뉴욕에서 사업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의 커리어를 보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합니다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인데요. 사업상 많은 미국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소수민족 중에도 가장 부자가 많은 소수민족 한 민족만 꼽으라면 단연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관계로 유태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 중에는 굉장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전직 펀드 매니저였다는 걸 알고 증권회사에 오래 다니고 또 글로벌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짠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그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우리 한국 주식을 한번 사보라고 굉장히 큰 부자인 유태인 친구에게 한번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또 어떤 모임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 3천만 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엄청난 부자인데 제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천한 삼성전자 주식을 그 나라 돈 달러 기준으로 하면 2, 3만 불어치밖에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왜 그렇게밖에 안 샀냐, 더 살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은 의외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많이 샀는데 이 정도면 많이 샀어. 2, 3만 불인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채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모아놓으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비중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그 정도 한 20%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내 재산의 1% 이상 투자하는 거는 조금 과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또 그 자산이 꼭 주식에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배분되어져 있는 주식에 배분되어져 있는 자산 중에도 아주 극히 일부를 한국 주식 그 중에서도 추천받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비즈니스에서 부자가 된 주이시 유태인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
한국에만 투자하는 거는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아주 강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주식을 자유롭게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됐고, 미국 사람 역시 미국에서 한국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가 있었죠.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세상에서 해외에 대한 투자는 어쩌면 필수불가하다. 특별히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투자는 뭘로 합니까? 달러로 합니다. 미국 주식을 살 때 우리 원화를 갖고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안 해주겠죠? 달러를 바꿔야 돼. 달러는 여러분 뭡니까? 세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이란 뜻은 축이 되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달러의 향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만들고 투자할 때에 전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 어디입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큰 경제권인 중국이라든지 또 비교적 큰 경제를 만들고 있는 유럽 혹은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꾸준히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실 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라고 그럽니까? 무슨 과목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죠? 국영수 먼저 하라고 하시죠? 선생님들이. 그래야 성적표가 좋아질 거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보다 앞서 나간 나라에 투자를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신흥국은요. 왜?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이쪽은 부자 나라고 이쪽은 부자가 되기 전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은 안정된 나라고 이쪽은 조금 불안한 나라라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면 불안한 나라가 투자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투자하기가 조금 더 쉽겠습니까? 선진국이 조금 더 쉽다, 안정된 나라가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왠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이라서 어렵고 영국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에서 어려운데 중국이나 인도나 혹은 동남아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쉬울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시작하시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인 신흥국 투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많은 우리 금융회사들이나 투자자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해외 투자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방향은 선진 시장에서 신흥국 쪽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늘려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